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찾은 그림이 몇 개 있는데 로마에서는 여러분 로마명으로 뭔지 압니까? 마르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마르스 신으로 개명이 되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진을 몇 개 찾았는데 전쟁의 신 아레스와 관련된 아무래도 전쟁과 관련된 신이니까 이런 그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레스 신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벽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림을 제가 하나 또 찾아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남자가 아레스 신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신은 아프로디테인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큐피드죠. 자, 아마 사진은 대충 이 정도 우리가 보면 되고, 이제 이 아레스 신은 전쟁의 신이긴 한데 그렇게 싸움을 잘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좀 의외예요. 그래서 이게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 그 헤파이스토스와 더불어 정실 부인과 제우스 사이의 아들이지만 부모로부터 각별하게 사랑을 받지도 않았어요. 헤파이스토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좀 못생긴 외모고 그래서 조금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외모지만 결국에는 여러 신들의 사랑을 받는 재주가 많았죠. 헤파이스토스는 재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레스는 신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아레스는 같은 이제 전쟁의 신 중에 아테나도 이제 다른 역할도 있지만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 아테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에 싸움을 했지만 아레스는 그냥 호전적으로 싸움을 즐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이나 전략 같은 것도 별로 구사하지 않고, 자 잠깐만요. 예. 그런 전술이나 전략도 별로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힘을 휘두르며 피를 좋아하는 그런 싸움꾼,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싸움의 주인공으로서 보다는 아프로디테 연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미의 여신, 애욕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애인으로서 아레스는 불륜과 관련돼서 많은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과 연관이 되고, 하지만 신들의 부름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로디테와 최고의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의 연인이었으니까, 불륜 상대지만 하지만 이렇게 뭡니까, 합리주의적 사고와 뭐 이런 걸 신봉하는 그리스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신은 아니죠. 그래서 호메로스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이 아레스를 좀 버르장머리 없고 제멋대로 굴다가 창피당하는 그런 어떤 조롱의 대상으로서 많이 노래를 했습니다. 아프로디테와의 미래도 우리 저번에 헤파이스토스 할 때 나왔지만 침실에서 그 거물에 갇혀서 두 신이 창피를 당했죠. 많은 올림푸스 신들한테. 그래서 많은 그 후대 화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화와 관련해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트로이 전쟁에서는 아레스는 아테나한테도 상처를 입었지만 인간인 디오메데스한테도 상처를 입습니다. 또 헤라클레스로부터도 넓적다리의 부상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싸움의 신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게 그렇게 싸움을 또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디오메데스한테 상처를 입고는 너무 큰 괴성을 질러가지고 또 창피를 당했고, 아테나의 도움을 받은 헤라클레스한테도 싸움에서 져가지고 올림푸스로 도망치고, 그래서 신의 체면을 많이 손상시킨 신과 인간 양쪽에서 다 조롱받는 그런 대상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남북한 싸움꾼이니까 이 아레스 신의 본 모습은 이런 좀 조롱의 대상이 된 사건도 있지만
전쟁과 살육의 신으로서 많은 신과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아레스한테 딸린 신이 네 신이 있습니다. 공포의 신 포보스, 그 다음에 격정의 신 데이모스, 불화의 신 에리스, 싸움의 신 에니오, 이렇게 네 신이 딸림 신입니다. 그래서 이 네 신은 언제나 정장을 한 채 싸움질을 벌이고, 특히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레스가 또 아프로디테 말고도 바람을 많이 피웠는데, 이 다른 여성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역시 좀 흉악했습니다. 싸움을 즐기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이렇게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퀴크노스는, 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책이 이렇게 보는 게 더 조금 편하죠. 퀴크노스 같은 경우에 펠리아스의 딸 벨페이아와 아레스사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역시 이 유전자가 난폭하고 살인을 즐깁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책 있는 사람들은 참조하면 되죠. 그래서 아폴론의 분노를 사가지고 이 아폴론이 헤라클레스를 시켜서 퀴크노스를 죽이게 했고, 그죠? 또 아레스는 이때 죽은 아들 복수에 나섰다가 오히려 헤라클레스한테 아까 말했다시피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올림포스에 도망가는 그런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표현이 한때 유행했죠. 이 아레스가 아포로디테와 대비해서 남성성의 전형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도식은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비, 즉 아레스와 아포로디테와의 어떤 대비, 신화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다른, 아까 우리 칼라로 나왔던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로스에 의해서 서로 맺어지는 아프로디테와 이제 아레스입니다. 여기 큐피드의 화살을 가진 게 이제 에로스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와 이제 아레스입니다. 자, 이게 157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이 정도로 봤고, 그 다음에 자, 조금 이제 전형적인 그 아레스와 관련된 사진인데, 조금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제 조각상에는 보면 남성 상징 이런 심벌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자들은 그대로 잘 안 나와 있는데, 그죠? 좀 그래도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도 이제 이런 상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레스와 관련된 상이고, 또 이제 아레스 에피소드를 좀 몇 개 찾아보면은 트라키아의 왕 디오메데스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피레네와 아레스의 아들이 이제 이 디오메데스인데 정말 난폭합니다. 자기 나라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자신의 이제 암말입니다. 암말의 먹이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우리스테우스가 이제 헤라클레스한테 10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하죠. 그때 헤라클레스가 이제 이 디오메데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 임무 수행 도중에. 또 전차 경주를 통해 딸의 구원자를 죽인 피사의 왕 오이노마오스도 아레스의 아들인데, 이제 그에게는 히포다메이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스스로 딸을 사랑하였거나 그가 사위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신탁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언제 자기가 그렇게 될지 두려워서 수많은 구원을 거절하고 그랬는데, 이 오이노마우스가 딸의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구원자가 자신과 전차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봐. 문 닫고. 그래서 이 오이노마우스는 전차 경주에서 이겨서 12명의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끄는 이 오이노마우스의 마차를 끄는 말은 아버지 아레스에게서 받은 신마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말이 아닙니다. 질 수가 없죠. 그런데 13번째 구원자가 탄탈로스의 아들 펠롭스라고 하는 구원자였는데, 이번에는 딸 히포다메이아도 구원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몰래
부탁해가지고 왕의 마부가 이 오이노마우스의 전차 차축이 부러지게 해가지고 구원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이노마우스는 질주하는 말에 끌려다니다 죽는데 펠롭스가 이제 그를 죽였죠. 그래서 뭐 이런 일화가 있고 하나만 더 소개해주면 그 아마존의 여왕이죠.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의 우방군으로 참전했다가 아킬레우스에게 죽음을 당하는 펜테실리아, 이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리아도 아레스의 딸이었습니다. 전부 전쟁과 관련이 있죠. 싸움이나 전쟁과. 그 외에도 이제 테베의 셈을 지키면서 사람을 괴롭히던 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레스의 자식이고, 또 뭐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 의해 납치당한 동생 에우로페를 찾아 나섰던 카드모스가 테베에 정착하면서 이 셈에서 물을 길러가려는 것을 이 용이 방해하자 카드모스가 이 용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 용이 아레스의 자식임을 알고 카드모스가 8년간 이 신의 노예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해가지고 죄를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8년간의 그 속죄 기간이 끝나자 아레스는 이 카드모스를 자신과 아프로디테 사이에 난 딸 하르모니아, 그 우리 좋아할 때 하모니라죠. 이 이제 어원적으로 하르모니아입니다. 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딸 하르모니아와 이 카드모스를 결혼을 하게 해줬답니다. 이렇게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 가운데 조화를 뜻하는 이 하르모니아가 있었다는 것은 참 의외죠. 그죠? 신들 가운데 잘생기고 힘이 센 남자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신이 결합했으니까 자연스럽고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하모니, 조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태어난 여러 부정적인 이름의 자식에 섞여서 어쨌든 조화도 하모니도 이제 어쨌든 생겨났다는 거, 어원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힘과 여성의 아름다움의 결합이야말로 최상의 조화일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죠? 화성이 영어로 마르스가 화성 아닙니까? 이 아레스라는 어원이 이제 로마 신화에서 개명대가 마르스고, 금성에서 온 남자, 베누스, 금성, 이제 금성에서 온 여자, 베누스,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 아닙니까? 그죠? 베누스가 이제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어원적으로 연관이 있고, 아레스와 연관 있는 이제 동물은 개와 독수리인데, 아레스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한 모습이 많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봤죠.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몸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지만 투구는 계속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군대와 전쟁의 신이라는 그 신격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조각상에도 투구는 쓰고 있죠. 몸은 다 벗었지만. 그래서 이 신이 이제 아레스 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레스 신과 관련해서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자, 이 에피소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신화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화의 이면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난 아들인데, 제우스와 헤라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부부지만.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제우스와 헤라는 이 천신신앙과 지신신앙을 대표하는 신들이니까, 이런 천신신앙과 지신신앙 사이의 갈등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바람둥이로 묘사된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우스 신앙의 확산 과정에서 흡수된 다른 신앙의 주신들이 전부 그 연인이나 또 자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도 역시 사실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그 제우스 신앙에 흡수된 신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구박받은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고, 신화를 보면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에게 미움을 받고 아레스는 제우스한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미워한 이유는 이 천신인 제우스에게 여러 무기를 만들어줬죠. 그런 이유가 컸고, 그 다음에 아레스가 이제 제우스 미움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가 전쟁의 신이었던 만큼 이 평화를 선호하는 그리스인들의 성향에는 좀 안 맞았죠. 물론 아테나 여신도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전쟁의 신입니다. 하지만 아레스의 전쟁과 아테나의 전쟁은 그 속성이 다르죠. 아테나가 주관하는 전쟁은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아테나가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의 여신은 아닙니다. 반면에 아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략을 위한 전쟁, 전쟁을 위한 전쟁, 그런 어떤 타당한 목적이 없이 호전적인 겁니다. 이런 호전성 때문에 어쨌든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레스가 전투를 잘하는 편은 아니랬죠. 아테나 여신과 전투를 벌일 때마다 항상 봉변을 당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로이 전쟁 때 아테나한테 KO 당하죠. 무술에 있어서 아테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푸스 12신이라는 품격에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 대신에 아까 말했던 4명의 딸림 신이 있죠. 근데 전부 보면은 뭐 공포의 신이고 포보스, 걱정의 신이고 데이모스, 브라이 여신이고 에리스, 싸움의 여신, 애니오 전부 못된 짓만 하는 조폭, 신들의 조폭 두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레스는. 그래서 또 제우스의 아들임을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람둥이 유전자. 그렇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두 아들 그 아스칼라포스와 이알메노스가 그리스군 편에서 싸운 반면에 자기는 그 애인인 그 아프로디테가 지지하는 트로이군 편을 이제 도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스 신이 어쨌든 실제로 전쟁의 신이지만 그렇게 좀 격에 맞지는 않았고 오히려 아테나 여신이 훨씬 더 지혜롭고 전쟁의 신으로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레스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레스라는 이름은 이 어원적으로 볼 때 불행이나 재앙을 뜻하는 어원적으로 아레, 그 영어의 A-R-E, 이 아레가 불행이나 재앙을 뜻한답니다. 이 어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레스 신은 이런 뭐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삶을 즐기는 신이고 야만적인 신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서 그리스인들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신입니다. 대신에 그리스인들이 이제 유일하게 이 아레스한테 베푼 호의는 용모를 준수하게 만들어줬죠. 덕분에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정부가 되었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결합은 아름다움과 폭력의 조화, 관능과 야만스러움의 조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에로티시즘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레스에게도 영광의 기회는 옵니다. 언제? 로마 신화로 넘어올 때입니다. 마르스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레스 위상이 로마인들이 호전성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군신으로서 싸움, 군대에 있죠. 군신으로서 이제 마르스라는 이름으로 개명되면서 위상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오히려 그리스 신화 때보다 좀 격상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신입니다. 자, 동영상을 제가 몇 개 이제 아레스와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동영상에 보인 그림이죠. 그래도 봅시다. 아레스 12신 중 한 명으로 전쟁과 파괴를 주관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연인으로도 유명한 아레스는 성격이 매우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마다 4마리의 군마가 끓는 전차를 타고 나타나 적군을 위협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사나운 성격 때문에 다른 신들로부터 미움도 많이 샀으며 심지어 부모인 제우스와 헤라마저도 아레스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남들이 딱히 겪지 않는 수모나 창피함을 굳이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사조에 망신살이 꼈다 라고 말하죠. 아레스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망신살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망신을 당하는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소개해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더 봅시다. 그래도 오늘은 아레스와 관련된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레스의 굴욕.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체구가 크고 전쟁을 좋아하지만 사실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크게 다뤄드릴 내용들이지만 간략하게 사건들을 나열하자면 전쟁에서 정의와 명분, 특별히 정해진 진영도 없이 그저 잔인한 전투와 사륙만을 즐기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인간에게 상처를 입고 크게 울며 올림포스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고 그렇죠? 이게 아까 나온 내용이죠. 그 이름이 뭐였어요? 메데이였습니까? 그래 어쨌든 인간한테 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성을 지를 정도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거인에 의해 13개월 동안 항아리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이때 아레스는 할 수 있는 게 항아리에서 누군가가 구출시켜 줄 때까지 자신을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레스가 활약이 많지 않은 이유는 동생인 아테나와의 성격이 정반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레스의 동생 아테나도 아레스와 똑같은 전쟁의 신이지만 아테나는 전략과 방어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테나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지혜롭습니다. 지혜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리스인들이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신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죠? 웃음거리가 된 아레스. 아레스는 성격이 좋지 않았지만 외모 하나만큼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죠.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의 남편이지만 절름발이에다가 못생긴 외모 때문에 아프로디테한테 항상 무시를 당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미래를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수업 찍습니다. 바로 다른 신들 앞에 자, 나연아. 나연아. 아빠 수업 찍으니까 나연이 나가봐라. 문 닫아주세요. 김민재, 문 닫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집에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7살짜리 꼬마라서 그렇습니다. 자, 문 닫아주세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망신시키는 것이었죠. 헤파이스토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정교하게 짜여진 그물을 하나 만듭니다. 이 그물을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침대에 올려놓고 이 둘이 침대에 함께 누워 미래를 즐기는 순간 그물로 감싸버려 모든 신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파고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레스의 망신살과는 별개로 아레스에게도 멋진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다뤄봅니다. 아레스는 최고의 미녀 아프로디테가 있었음에도 제우스 못지않을 만큼 많은 여자와 만나고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중 알키페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어느 날 샘물가에서 포세이돈의 아들에게 강제로 겁탈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레스는 굉장히 크게 분노하여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신들 앞에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의 신들로 이루어진 법정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재판이 열린 장소는 포세이돈의 아들이 살해된 그 언덕입니다. 이 재판에서 아레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포되었고 이 사건을 기념으로 살인과 재판이 일어난 언덕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레오파고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훗날 아레오파고스에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종교와 살인에 관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크고 중요한 재판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오늘날에도 최고 법정을 아레오파고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끝! 네, 재밌게 끝내네요. 끝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의 신 지금 아레스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명예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죠? 아테나 여신과 비교도 그렇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아레스는 조금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30분 다 돼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프로디테를 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와 관해서는 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조금 아마 분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조금 더 재미있게 제가 수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